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외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강력한 벙커버스터를 빌려준다든가 아니면 미국이 직접 벙커버스터로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할 수도 있다. 혹은 그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이런 보도들이 자꾸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 관련해서 오보 소동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 오보를 낸 주인공은 누구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자, G7 회의에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급한 일이 있다면서 미국으로 떠나버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트럼프 대통령이 G7 저렇게 떠난 거 내가 다 아는데 저거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휴전 요거 중재하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기자들한테 말한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마치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읽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와, 드디어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중재가 좀 이루어져서 좀 잠잠해지겠구나, 희망 섞인 기대를 이렇게 유도를 한 측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마크롱 헛소리한 거다. G7에서 내가 빠져나간 건 마크롱이 얘기한 이스라엘 이란 휴전이 전혀 아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 그랬냐? 훨씬 더 큰 게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즉각적으로 이란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갑자기 벙커버스터를 이스라엘에 지원하거나 또는 이란에 직접 미국이 공격하는 문제가 자꾸 화제가 되고 있느냐? 거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스라엘 공습에 의한 이란 피해가 막대한 것은 정말 맞는데 이란이란 나라가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상대했던 하마스나 헤즈볼라와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라는 겁니다. 일단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피해를 본 건 맞죠. 총사령관, 참모총장 등 고위장성 6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핵 물리학자 9명이 숨졌습니다. 이건 이란의 공식 입장이고 서방에선 14명일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얘기가 있죠. 이란의 금요일 새벽에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란의 금요일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인데 우리나라의 일요일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죠. 금요일 새벽이니까 요인들이 전부 다 자기 집에서 잠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정집을 노려서 우리나라의 일요일에 해당되는 그 새벽에 공격을 한 탓에 암살 대상 24명이 숨진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민간인이 무려 200명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13명이 숨졌고요. 이 가운데 9명은 민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인들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핵 물리학자들의 아이들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 어린이만 최소 20명이 넘게 이란에서 숨졌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어린이 3명도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숨졌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컬레트럴 데미지, 그야말로 요인 옆에 있거나 요인의 이웃이라서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숨졌다는 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이 또 어떤 피해를 받았냐? 방공망이 파괴가 됐고요. 미사일 기지나 또 미사일을 생산하는 설비 그리고 에너지 시설도 일부 파괴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란의 피해가 정말 만만치 않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아마도 헤즈볼라라면 이 정도면 괴멸적인 타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란의 경우에는요, 이 나라 자체가 8,800만이나 되고 그리고 완벽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방장관이나 예를 들어서 뭐 참모총장이 죽는다 하더라도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거든요. 고위장성 6명이 숨진 거 물론 이란한테 타격일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수천 수만 명의 또 다른 장교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게 헤즈볼라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헤즈볼라는 무장단체이기 때문에 개인의 카리즈마나 아니면 개인의 리더십에 의해서 조직이 운영되는 측면이 굉장히 많지만 여기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란의 국방력 자체가 완전히 괴멸에 이르거나 이 정도로 피해를 본 건 아니거든요. 결국 결정적인 건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이란의 현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친서방, 친이스라엘 정권을 탄생시켜야 되는데
물론 이번에 이스라엘 공격으로 이란의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정권을 무너뜨린다는 건 오히려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친서방, 친이스라엘, 친미 정권이 등장할 것이냐, 그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끝장내겠다, 이렇게 강경한 정부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네타냐후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매우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외신에도 나왔지만 지금의 종교 지도자인 하메네이를 암살하자, 이렇게 네타냐후가 트럼프한테 요청을 했는데 트럼프가 거절을 했다고 하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지금의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훨씬 더 강경하고 훨씬 더 서방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정권으로 바뀐다면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게 가시적이고 그리고 확실한 성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든 뭐든 미국 언론들 어디를 봐도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란 핵시설이 손상되긴 했지만 파괴되진 않았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핵시설 타격하고 계속 연속 공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핵시설에는 아직까지 유효한 타격을 주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란의 핵시설이 진짜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란 전역에 널리 퍼져 있거든요. 이 빨간 점이 이란에 있는 핵시설인데, 근데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IAEA의 분석에 따르면 이란의 핵시설이 지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나탄즈 핵시설 같은 경우 이란의 대표적인 핵시설이죠. 근데 이게 지하 40m였다가 최근에 갈등이 점점 더 세지니까 지하 100m의 시설을 다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르도라고 또 역시 중요한 이란의 핵시설인데 여기 있습니다. 이 포르도는 아예 처음부터 설계할 때 지하 90m에다 설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벙커버스터는 미국이 제공한 GBU-28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그 이상 더 강력한 무기는 미국이 아직까지는 이스라엘한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더 강력한 벙커버스터를 갖고 있으면 미국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공격해서 미국의 국익에 자칫 더 손해를 입히는 그런 행동을 할까봐 아예 제공을 안 해왔거든요. 근데 GBU-28에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이게 관통 능력이 고작 6m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GBU-28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갖고 있는 벙커버스터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그 중에서 네타냐후가 가장 원하는 벙커버스터는 GBU-57 또는 MOP라고 불리는 건데 이건 무게가 무려 13.6톤이나 됩니다. 굉장히 무거운 폭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전투기로는 이 GBU-57 또는 MOP라고 불리는 이 벙커버스터는 아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F-15가 가장 무장 탑재량이 많은데 근데 문제점은 이 F-15 같은 경우에 고작 11톤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11톤도 진짜 엄청난 무장 탑재량이긴 한데 문제는 GBU-57이 이거보다 훨씬 더 무거운 13.6톤이라는 겁니다. GBU-57이 얼마나 큰 폭탄이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 GBU-57이 이만큼 큰데 사람 키가 요만합니다. 그러니 이게 진짜 큰 폭탄이거든요. 이 GBU-57을 실어 나르려면 B2 폭격기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B2 폭격기는 미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폭격기이기 때문에 이 또한 이스라엘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B2 폭격기의 무장 탑재량은 27.2톤입니다. 그러니까 GBU-57의 무게의 정확하게 2배죠. 그러니까 GBU-57을 딱 2개를 투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B2 폭격기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GBU-57도 없고요. B2 폭격기도 없기 때문에 지금 포르도나 나탄즈를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현재 갖고 있는 최고의 폭탄 GBU-28, 이건
겨우 관통 능력이 6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나탄즈를 공격하고 싶다 그러면 똑같은 지점을 적어도 15번 때려야 간신히 관통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GBU-57의 관통 능력은 무려 60m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GBU-57도 한 방에 이 벙커를 뚫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탑건 매버릭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를 보면 같은 곳을 2번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팀이 때리고 두 번째 팀이 때리는데 영화는 허구지만 이 연속 2발을 발사한 거 이게 허구가 아닌 게요. 미 해군이 전폭 지원했기 때문에 시나리오에도 많이 관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고 싶다. 그러면 똑같은 곳을 정확하게 2번 때린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한 번 날아가면서 때리고 그 위치를 또 때리고 이런 방식으로 연속 폭격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 벙커를 폭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연일 공습하고 있지만 이란을 정말 국가적으로 괴멸시킨다든가 또는 핵 개발 자체를 막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영미계 언론 보도를 보면 최근에 GBU-57 카드가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도 이런 보도를 했어요. 트럼프의 이란 선택, 최후의 외교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벙커 파괴 폭탄을 제공해서 아예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미국 스스로가 파괴할 것인가?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미국 언론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조심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에 비해서 The Time of India, 이건 인도 영문 언론으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언론사인데 이 언론사의 기사 제목을 보면 트럼프,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벙커버스터로 폭파할 것이라는 추측 속에서 G7 정상회담을 떠났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중동 상황이 다급하게 돌아가니까 정보력이 있는 나라들에서는 지금 수상한 대피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은 17일 오늘부터 폐쇄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전 미국 대사관 직원은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대피 상황을 유지할 것, 이렇게 미국에서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 이스라엘 중국 대사관도 17일부터 대피 명령을 했는데 여기는 좀 더 강력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가능한 빨리 육로로 이스라엘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왜 육로라는 표현을 썼냐? 지금 이스라엘은 대부분 항공기의 이착륙이 아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급하니까 요르단으로 빨리 빠져나와, 이렇게 중국에서 대사관 직원들을 대피시키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거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인 나라가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 기사에 잘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러시아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주 이스라엘 러시아 대사가 자국민, 즉 이스라엘에 있는 러시아 국민들한테 전원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건 16일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스라엘하고 러시아가 무지친합니다. 특히 러시아하고 이스라엘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러시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사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국민 전원에 대해서 대피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그 명령이 어떻게 돼 있냐? 이집트를 통해서 가능한 빨리 귀국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지금 이란의 상황은 안개 속에 쌓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 외신들과 분석들을 종합해 볼 때 이런 추정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란은 미국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트럼프한테 약자의 표시를 보여준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강약 약강의 외교 태도를 갖고 있어서 상대방이 완전 무력해 보이면 끝까지 밀어붙이니까 사실 이건 공격 가능성을 좀 더 높인 측면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3.6톤짜리 이 엄청난 폭탄 GBU-57의 투하 카드를 정말로 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걸 정말로 투하하는 카드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이란한테 항복선언을 받으려고 하는 일종의 카드로 쓰는지는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자체는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혹시라도 중동에 전쟁을 일으킬까봐 이스라엘을 엄청 만류했는데 이스라엘이 때리고 나니까 이란이 엄청 겁먹고 협상합시다,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내친 김에 더 때려서 완전히 무력화시키면 이거 완전 백기투항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그 강력한 벙커버스터를 이란에 투하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라도 이란이 반격해서 야 이거 중동 전쟁이 비화되면 나도 머리 아프지라고 생각하면 투하보다는 이란을 겁먹게 만들고 협상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다 파괴한다 하더라도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더 타임즈에 나왔던 기사에서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 IAEA나 아니면 정말 뭐 이 핵과 관련된 수많은 전문가들이 뭘 걱정하느냐? 만약에 GBU-57 같은 걸 동원해서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파괴하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완전히 파괴하는 것은 정말 끝까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 이유는 이 핵 프로그램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 필수 장비의 위치를 원자력 기구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더 타임즈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적인 핵 확산을 막아야 한다. 이런 대의 명분이라든가 아니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면 뭐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고 이란도 여기에 대해서 재보복을 하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면 어쨌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좀 더 나은 방향이긴 하지만 과연 이란이 핵시설을 파괴당한 다음에도 가만히 있을 것인지 오히려 핵 개발을 더 가속화해서 지금 숨겨진 시설에서 핵 개발을 한 다음에 더 위험한 도박에 나설 것인지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중동 정세에 대해서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금 현재 아무도 모르는 상태지만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그 결과까지 철저하게 계산해서 이번에 결정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잘못해서 중동 전쟁에 불씨만 키워놓으면 그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론이 제발 세계적으로 전쟁이 좀 더 사라지고 평화가 좀 더 유지되는 그쪽으로 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박종훈의 지식한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